조선 팔도 중에서도 전라도 남원 땅 이야기랍니다. 그해 가을 남원 장터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지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떡 파는 아낙네, 생선 장수, 보따리 장수들이 목청껏 외쳐댔지요. 여기 싱싱한 고등어요. 한 마리에 단양, 호박엿 사려무나, 달고 맛있는 호박엿. 그런데 장터 한쪽 구석에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답니다. 바로 광대패가 공연을 하는 곳이었지요. 쿵덕쿵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탈을 쓴 광대들이 제주를 넘고 칼춤을 추고 익살스러운 제담을 늘어놓았지요.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답니다. 허허, 저 양반탈 쓴 놈. 좀 봐라, 꼭 우리 마을 영감님 같네 그려. 광대패 공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답니다. 광대패 우두머리가 손뼉을 탁 치더니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특별한 순서가 있사옵니다. 천하의 귀한 분들도 보기 힘든 신기한 점수를 보여드릴 것이니 모두 눈 크게 뜨고 보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점술이라니? 뭔가 신기한 걸 보여준다는데 기대가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공연장 뒤편 낡은 천막 사이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걔는 작았고 몸은 말랐지만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고 영롱했답니다. 특히 눈이 컸지요. 까만 눈동자가 마치 깊은 우물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흰색 무명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머리에는 낡은 은비녀 하나를 꽂았지요.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점을 친다고 겨우 10살쯤 되어 보이는데 구경꾼들이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천천히 공연장 한가운데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펼쳤답니다. 상자 안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요. 작은 거울, 검은 돌멩이들, 붉은 실타래, 그리고 하얀 달 모양의 패가 12개 있었답니다. 소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월아라고 합니다. 달 그림자를 읽어 앞날을 보는 아이지요. 목소리가 맑고 영롱했답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 소리 같았지요.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누구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월아가 말을 이었답니다. 점을 보고 나면 저는 하루 동안 목소리를 잃습니다. 그것이 달그림자, 점술의 대가지요. 그러니 오늘은 단 한 분만 봐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목소리를 잃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람? 허튼 소리 말고 그냥 점이나 쳐봐. 한 구경꾼이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월아는 태연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양반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것이 제법 재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교만한 기색이 가득했지요. 어린 것이 점을 본다니 우습구나. 그래, 한번 봐라.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양반이 거들먹거리며 말했답니다. 월하는 조용히 그 양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작은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김진사라 하네. 앉으십시오, 김진사님. 김진사가 월하 앞에 털썩 앉았답니다. 월하는 거울을 김진사의 얼굴 앞에 비췄지요. 그리고 검은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거울 주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얀 달 모양 패를 올려놓았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월하가 속삭였지요.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월하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까만 눈동자 속에서 은빛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마치 달빛이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월하는 조용히 달 모양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위에서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지요. 패가 돌 때마다 은빛 그림자가 생겼답니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지요. 마치 뭔가 형체를 갖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월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보입니다. 오늘 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뭐가 보인단 말이냐? 김진사가 눈을 뜨려 했지요. 하지만 월하가 재빨리 손을 올려 김진사의 눈을 다시 감게 했답니다. 아직입니다. 보는 중입니다. 월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지요. 검은 그림자. 셋이 보입니다. 칼을 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월하는 계속 말했지요. 첫 번째, 당신은 집 대문 앞에서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사랑채로 가다가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하인이 불러 살아납니다. 세 번째, 월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답니다. 세 번째는 안방입니다. 그곳에서 진짜로 죽습니다. 과당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며 거울을 쳐냈답니다. 거울이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헛소리 말거라. 어린 것이 감히 나를 저주하느냐.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는 소매를 휘두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광대패 주제의 양반을 놀리다니. 두고 보거라.
김진사는 구경꾼들을 해치고 장터를 빠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아니, 점을 봐달라고 해놓고 왜 저러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이상한 양반이네. 하지만 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조용히 떨어진 거울을 주워 닦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물건들을 상자에 다시 담기 시작했습니다. 광대패 우두머리가 황급히 다가왔답니다. 워라야, 괜찮겠니? 저 양반이 나중에 트집 잡으면 어쩌려고. 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괜찮아요, 아저씨. 어차피 오늘 밤이 지나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무슨 뜻이냐고 광대패 우두머리가 묻고 싶었지만 워라는 이미 천막 뒤로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장터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광대패도 공연을 마치고 짐을 꾸렸답니다. 워라는 천막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보름이에요. 워라가 혼잣말을 했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워라의 능력이 가장 강해지는 밤이지요. 그리고 워라가 본 것은 항상 현실이 되었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원 읍내 한쪽 기와집 한 채가 고즈넉하게 서 있었답니다. 바로 김진사의 집이었지요. 김진사는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 불안했답니다. 워라의 예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에잇, 어린 것의 헛소리에 내가 왜 흔들리는 거야? 김진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답니다. 은빛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여보, 진정하시고 저녁이나 드시지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밥맛이 없었지요. 나는 괜찮으니 그대나 먼저 드시오. 김진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콩, 콩콩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김진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시오? 하인이 대문 밖으로 물었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콩콩콩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번에는 더 급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누구지? 하인이 중얼거리며 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왈왈왈, 왈왈. 집에서 키우던 누렁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어댔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개였는데 이렇게 사납게 짖는 건 처음이었지요. 이놈아, 왜 이러는 거야? 하인이 개를 제지하려 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짖으며 대문 쪽으로 달려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취익대문 틈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답니다. 칼날이었지요. 헉, 하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칼이 하인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만약 누렁이가 짖지 않았다면 하인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자, 자객이다. 자객 하인이 비명을 질렀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김진사가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대문 밖에 자객이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김진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월하의 예언. 첫 번째. 대문 앞에서 죽을 뻔하지만 개가 짖어 산다. 정말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라. 아무도 들이지 마라. 김진사가 소리쳤지요. 하인들이 허겁지겁 대문에 빗장을 지르고 문을 막았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자객이 담을 넘으려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누렁이가 계속 짖어대자 자객은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답니다. 김진사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답니다. 월하가 말했지. 세 번이라고. 이건 아직 첫 번째일 뿐이야.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지요.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해치려는 겁니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김진사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사실 김진사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비밀이 말이지요. 김진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백성들을 착취했지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까지 팔아넘겼답니다. 그렇게 원한을 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틀림없어. 내가 해친 사람들 중 하나가 자객을 보낸 거야. 김진사는 이를 갈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지요. 모두 사랑채로 모여라. 오늘 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지새울 것이다. 김진사의 명령에 하인들과 식구들이 사랑채로 모였답니다.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무기를 들고 밤을 지새우기로 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시진 약 2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은 긴장이 조금 풀렸답니다. 아무래도 자객이 물러간 것 같습니다. 하인 하나가 말했지요. 다른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도 조금 안심이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넘긴 것 같았지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월하가 3번이라고 했으니. 김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나으리, 안방에 불이 났습니다. 한 하인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답니다. 뭐라고?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지요. 모두가 안방 쪽을 바라보니
과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답니다. 김진사는 본능적으로 안방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으리 안 됩니다. 늙은 하인이 김진사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왜 그러느냐? 안방에 중요한 문서들이 있단 말이야. 김진사가 소리쳤지요. 하지만 늙은 하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늙은 하인과 젊은 하인 몇 명이 안방으로 달려갔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서서 안방을 바라보았지요. 불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떠와라, 빨리.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안방으로 들어갔던 하인들이 황급히 뛰쳐나왔답니다. 나으리, 불이 아닙니다. 뭐라고? 누군가 일부러 연기만 피우려고 집단에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안방 천장에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하인들이 안방 천장에 숨어 있던 자객을 끌어냈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손에는 긴 칼이 들려 있었답니다. 이놈, 내 놈이 누구냐?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자객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인들이 자객을 결박했습니다. 김진사는 온몸이 떨렸답니다. 두 번째, 사랑채로 가다가 죽을 뻔하지만 하인이 불러산다. 만약 늙은 하인이 붙잡지 않았다면 김진사는 안방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숨어 있던 자객에게 당했겠지요. 월하의 예언이 또다시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주저앉았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지요.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하인들이 김진사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세 번째는 안방이라고 했지. 그곳에서 진짜로 죽는다고. 김진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절대로 안방에 가면 안 돼. 김진사가 중얼거렸지요. 하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환하게 떠 있었지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순식간에 남원 읍내에 퍼졌답니다. 들었어. 김진사 댁에 자객이 쳐들어왔다지. 그런데 그 광대패 소녀가 미리 예언했다더군. 3번 죽을 뻔하고 3번째에 진짜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2번이나 위기를 넘겼다지 뭐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지요. 월하와 광대패는 남원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답니다. 전주, 공주를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광대패 우두머리인 만석이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월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하야,
너무 눈에 띄는 것 아니냐? 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면 나중에 화를 부를 수도 있어. 월아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넌 그저 보이는 걸 말할 뿐이에요. 월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담담했지요. 예언을 한 뒤 하루 동안 목소리를 잃었지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는 내 능력을 탐내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단다. 만석이 아저씨의 말이 옳았답니다. 실제로 월화의 소문은 남원을 넘어 전주로, 전주를 넘어 충청도로, 그리고 마침내 한양까지 퍼졌지요. 한양 도성 안, 종로 거리의 주막에서도 사람들은 월화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들었소. 전라도에 신기한 계집아이가 있다더군. 미래를 본다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은데 말이야. 아니요. 내 친척이 남원 사람인데 직접 봤다고 하더이다. 김진사라는 양반이 정말로 3번이나 죽을 뻔했다는데 모두 그 아이가 예언한 그대로였다더군요. 한양 최고의 권력자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좌의정 박공의 저택.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기와집이었지요. 사랑채만 10칸이 넘었고 연못과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답니다. 그날 밤 사랑채 서재에는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박공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답니다. 월아라. 흥미로운 아이로군. 박공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읽고 있었답니다. 남원에서 올라온 월아에 대한 정보였지요. 대감마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답니다. 박공의 신복인 최서방이었지요. 40대의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광대패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 동대문 박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박공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지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여우 같았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그들을 초대하게. 저택으로 데려오도록. 대감마님께서 직접 광대패를요? 최서방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좌의정 같은 높으신 분이 광대패를 직접 초대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 특별히 연회를 열어주겠다고 전하게. 아, 그리고 박공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답니다. 그 월아라는 아이를 특히 잘 대접하라고 해. 귀한 손님처럼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최서방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박공은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답니다. 미래를 보는 아이라. 만약 진짜라면 이용할 가치가 있겠군. 박공에게는
제거하고 싶은 정적이 있었답니다. 바로 우의정 강대인이었지요. 강대인은 박공과 함께 조정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둘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지요. 최근 임금이 강대인을 더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박공은 밀려날 수도 있었지요. 강대인을 제거해야 해. 하지만 직접 손을 쓰면 안 돼. 증거가 남으면 나도 위험하니까. 박공은 오랫동안 강대인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해 왔답니다. 하지만 강대인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월화를 이용한다면? 박공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답니다. 월화에게 강대인의 미래를 예언하게 만드는 거야. 나쁜 예언을 말이지. 그러면 강대인이 흔들릴 것이고, 그때 내가 치명타를 입히는 거야. 박공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광대패가 머물고 있던 동대문 밖주막에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답니다. 만석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지요. 이게 무슨... 좌의정 대감마님께서 광대패를 저택으로 초대하신다 하옵니다. 최서방이 공손하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좌의정 대감마님이요. 만석이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좌의정은 조정에서 임금 다음 가는 권력자였지요. 그런 분이 보잘것없는 광대패를 초대한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소. 특히 월화라는 아이를 꼭 모시고 오라 하셨소. 최서방의 시선이 월화에게 향했답니다. 월화는 주막 처마 밑에 서서 최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10살짜리 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최서방은 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요. 저 아이의 눈빛,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아이로군. 최서방은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만석이 아저씨가 월화에게 물었지요. 사실 만석이는 불안했답니다. 좌의정 같은 높으신 분의 초대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따라가기에는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월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가요, 아저씨. 정말 괜찮겠니?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월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좋습니다. 대감마님께 광대패가 곧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시오. 만석이 아저씨가 최서방에게 말했답니다. 최서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오시오스. 난 12시에 저택 대문 앞에서 기다리겠소. 최서방이 가마를 타고 떠났답니다. 만석이 아저씨는 월화를 돌아보았지요. 월화야, 정말 괜찮겠니? 나는 뭔가
꺼림칙한데 월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요. 괜찮아요, 아저씨. 전 원래 그곳에 가야 했어요. 무슨 뜻이니? 월하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주막 안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요. 만석이 아저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오시우슬. 광 대패는 박공의 저택 앞에 도착했답니다. 와, 광 대패 사람들은 입을 떡 벌렸지요. 저택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대문만 해도 3칸이나 되었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지요. 어서 오시오. 최서방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들어오시지요. 광대패 일행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향했지요. 월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택 곳곳에 하인들이 서 있었고 경비도 삼엄했지요. 평범한 저택이 아니네. 월하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 박공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 어서 오시오. 박공은 환한 미소로 광대패를 맞이했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월하는 알 수 있었지요. 저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인 만석이라 하옵니다. 대감마님의 초대에 감사드리옵니다. 만석이 아저씨가 깊게 절을 올렸답니다. 허허, 그렇게 격식을 차릴 것 없소. 자, 모두 앉으시구려. 박공의 지시에 따라 상이 차려졌답니다. 온갖 진수성찬이 올라왔지요. 광대패 사람들은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박공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박공도 월하를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저 아이가 월하로군.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눈빛이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월하라는 아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소. 예, 여기 있습니다. 만석이 아저씨가 얼른 월하를 가리켰지요. 박공은 월하에게 시선을 고정했답니다. 내가 바로 미래를 보는 아이냐? 월하는 박공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 어린 것이 제법 당차구나. 그럼 내 미래도 볼 수 있겠느냐? 박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답니다. 월하는 잠시 박공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보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보름? 네. 제 능력은 보름달이 뜰 때 가장 강합니다. 지금은 금을달 금음달이라. 박공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보름까지 기다려야겠구나. 다음 보름이 언제지? 나흘 뒤입니다. 대감마님. 최서방이 대답했지요. 좋아.
그럼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도록 하거라. 네, 저희가요? 만석이 아저씨가 놀라 물었답니다. 그렇소. 객사를 마련해 주겠소. 편히 쉬다가 보름날 밤에 나를 위해 점을 봐주게. 박공의 말은 명령이었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요. 감사하옵니다. 만석이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날 밤, 광대패 일행은 저택 별채에 마련된 객사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만석이 아저씨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월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아야, 우리 괜찮겠지? 월아는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물다리 가느다랗게 걸려 있었지요. 아저씨,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박공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해요. 저는 그의 관상을 봤어요. 월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눈 밑에 핏빛이 서려 있고 이마에는 욕심의 기운이 가득해요. 저 사람은 분명 큰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만석이 아저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그럼 우리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냐? 월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전 원래 여기 와야 했어요. 무슨 소리니? 월아는 품 안에서 작은 은비녀를 꺼냈답니다. 낡고 오래된 비녀였지요. 이건 제 어머니의 비녀예요. 월아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오빠도 함께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월아야. 만석이 아저씨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월아는 계속 말했답니다. 그때 조정에서 무속인을 색출한다고 했어요. 우리 가문이 영모를 꾸몄다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죽었어요.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전 알아요. 누가 그 누명을 씌웠는지, 누가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는지. 설마 만석이 아저씨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지요. 월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이를 바라보았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지요. 박공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 2명, 모두 셋이서 우리 가문을 멸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온 건 복수예요. 월아의 목소리는 냉랭했답니다. 하지만 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달그림자 점술로요. 만석이 아저씨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월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나흘 뒤 보름달이 뜨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나흘이 빠르게 지나갔답니다. 그 사이 월아는
박공의 저택을 조용히 관찰했지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인들의 동선은 어떤지,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답니다. 박공은 매일 저녁 월아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월아야, 내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가족은 있느냐? 없습니다. 월아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지요. 박공은 그런 월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참았답니다. 곧 보름이 오면 이 아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의정 강대인을 제거하는데 이 아이를 쓰면 완벽하겠어. 박공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지요. 은빛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박공은 사랑채 마당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월아를 위한 특별한 자리였지요. 월아야, 준비는 되었느냐? 박공이 물었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지요. 월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어 거울과 달 모양 패드를 꺼냈지요. 대감마님, 앉으십시오. 월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맑았답니다. 보름달의 기운을 받고 있었거든요. 박공이 월아 앞에 앉았지요. 월아는 거울을 박공의 얼굴 앞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검은 돌들을 사방에 놓고 가운데 하얀 달 모양 패를 올려놓았지요. 눈을 감으십시오. 박공이 눈을 감았답니다. 그 순간 월아의 눈동자가 변하기 시작했지요. 은빛 빛이 눈동자 안에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달 모양 패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패가 돌 때마다 은빛 그림자가 생겼지요. 보입니다. 월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피가 보입니다. 박공의 미간이 찌푸려졌지요. 피. 네. 이 집에서 피 냄새가 납니다. 월아는 계속 패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박공의 몸이 굳어졌답니다. 누가 죽는단 말이냐? 첫 번째는 대감마님의 측근입니다. 칼을 잘 쓰는 무사. 독을 먹고 죽을 것입니다. 박공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측근 무사라면 박공에게는 최무사라는 신복이 있었답니다. 검술이 뛰어나 박공의 경호를 맡고 있었지요. 두 번째는 월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답니다. 대감마님의 아드님입니다.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뭐라고? 박공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눈을 부릅떴지요. 박공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영준이라는 25살 청년이었지요. 박공의 유일한 혈육이었답니다. 헛소리 말거라. 내 아들이 왜 죽어? 박공이 소리쳤지만 월아는 침착했습니다. 세 번째는
월아가 박공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감마님, 당신입니다. 박공의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나라고? 네, 당신이 10년 전 죽인 무속인 가문의 저주입니다. 월아의 목소리는 냉정했답니다. 그들의 원한이 이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오늘 밤, 두 번째 죽음은 사흘 뒤, 세 번째 죽음은 보름 뒤, 다음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박공은 입술이 바짝 말랐답니다. 이럴 수가. 박공은 물러섰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답니다. 저 아이가 나를 협박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박공은 혼란스러웠지요. 최서방, 최서방. 박공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최서방이 달려왔지요. 예, 대감마님. 당장 최무사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영준이도. 알겠습니다. 최서방이 황급히 달려갔답니다. 월아는 조용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박공이 월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얘놈, 혹시 날 저주하려는 게 아니냐? 월아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전 그저 보이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대감마님의 선택입니다. 그때 최서방이 최무사를 데리고 왔답니다. 대감마님, 최무사를 모셔왔습니다. 최무사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였답니다. 허리에는 긴 검을 차고 있었지요. 무사야, 너 오늘 밤 몸 조심해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다. 특히 먹는 것을 조심해라. 최무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박공은 영준이도 불렀지요. 영준아, 너도 당분간 말을 타지 마라. 아버님, 갑자기 무슨... 됐다. 그냥 조심해라. 박공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둘렀답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박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월아의 예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설마, 정말로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하인 하나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최무사님이. 최무사가 왜 쓰러지셨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박공은 벌떡 일어났답니다. 최무사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최무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지요. 의원을 불러라,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최무사는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의원이 도착해 시신을 살폈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독입니다.
네, 강한 독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의원이 최무사의 방을 뒤져보니 술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술을 검사해보니 과연 독이 섞여 있었지요. 누가 이런 짓을. 박공은 경악했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월화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는 대감마님의 측근. 독을 먹고 죽을 것입니다. 박공은 온몸이 떨렸답니다. 설마 정말로 저 주인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공은 그 사이 아들 영준이를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말은 절대 타지 못하게 했지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저를 가두시는 겁니까? 영준이가 항의했지만 박공은 단호했답니다. 됐다. 보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영준이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저택 안마당에 나왔답니다. 적어도 마당에서 걷는 것쯤은 괜찮겠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구간에서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놀라 뛰쳐나왔답니다. 무언가에 놀란 것 같았지요. 말이다. 말이 도망쳤다. 하인들이 소리쳤답니다. 말은 미친 듯이 마당을 달려다녔지요. 영준이는 말을 진정시키려 했답니다. 평소에 말을 잘 다루었거든요. 이랴, 진정해. 영준이가 말에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말은 더욱 흥분했답니다. 쾅! 말이 뒷발로 차올렸습니다. 영준이가 피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지요. 말발굽이 영준이의 머리를 강타했답니다. 쿵! 영준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요. 도련님, 도련님.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영준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답니다. 목뼈가 부러져 있었지요. 아, 아버님, 아버님. 하인이 박공을 찾아 소리쳤답니다. 박공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는 순간 박공은 주저앉았지요. 영준아, 영준아. 박공은 아들을 껴안고 통곡했답니다. 하지만 통곡 속에서도 박공의 머릿속에는 월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두 번째는 대감마님의 아드님.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박공은 공포에 떨었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나야. 영준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박공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냉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았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대감마님, 식사라도 하셔야지요. 최서방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공은 고개를 저었지요.
먹을 수가 없어. 다음 보름이 오면 난 죽는다. 박공은 중얼거렸답니다. 최서방은 한숨을 쉬었지요. 사실 최서방도 불안했답니다. 월아의 예언이 2번이나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대감마님, 그 아이를, 그 월아를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서방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답니다. 박공은 번쩍 고개를 들었지요. 아이를 죽이라고? 그렇습니다. 저주를 건 것이 저 아이라면 아이를 없애면 저주도 풀릴 것 아니겠습니까? 박공은 잠시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 만약 아이를 죽였는데도 저주가 안 풀리면 어쩌려고. 그럼 난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박공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지요. 그럼 아이에게 저주를 푸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주를 푸는 방법. 박공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겠군. 박공은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월아가 머물고 있는 객사로 향했습니다. 객사에서 월아는 조용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제 곧 마지막이에요. 월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문이 벌컥 열리며 박공이 들어왔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월아. 박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저주를 풀 방법을 말해다오. 제발. 월아는 천천히 박공을 돌아보았지요.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래. 뭐든지 할 테니 제발 가르쳐다오. 박공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답니다. 월아는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 빨리. 10년 전 대감마님께서 멸문시킨 무속인 가문의 영혼들에게 사죄하셔야 합니다. 박공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 알고 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10년 전 무고한 무속인 가문에 영모 누명을 씌워 멸문시켰다는 것을요. 월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그 가문의 이름은 달성이씨 무당 가문, 제 가문입니다. 박공은 뒤로 휘청거렸답니다. 내가 그 가문에, 전 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10년 전 겨우 3살이었던 저는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쳤지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월아가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박공은 뒤로 물러섰지요. 너, 날 죽이려는 거냐? 월아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요. 전 대감마님을 직접 죽이지 않을 겁니다. 대감마님은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요. 무슨 소리냐?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화가 박공에게 다가갔답니다. 조정에 나가서 10년 전 무속인 가문을 멸문시킨 것이 대감마님의 음모였다고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영모를 꾸민 두 사람의 이름도 밝히십시오. 박공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그건 날 죽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월화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다음 보름날 대감마님은 죽게 될 겁니다. 저주대로요. 박공은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럴 수가. 월화는 박공을 내려다보았답니다. 눈빛에는 연민도 증오도 없었지요. 그저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선택은 대감마님의 몫입니다. 자백하고 살거나 침묵하고 죽거나. 월화는 객사를 나갔답니다. 박공은 홀로 남겨졌지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박공은 그 사이 미쳐버릴 것 같았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환청이 들렸지요. 자백해라. 자백하지 않으면 죽는다. 월화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마침내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박공은 결심했지요. 차라리 자백하고 목숨을 구하는 게 나아. 박공은 조정으로 향했답니다. 대전에는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모여 있었지요. 박공,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임금이 물었답니다. 박공은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죄가 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10년 전 소신이 달성이 씨 무당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킨 것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대신들이 경악했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박공은 계속 자백했답니다. 소신과 우의정 강대인 그리고 병조판서 윤경이 함께 무고한 가문을 영모로 몰았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박공,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소신의 욕심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박공은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요. 우의정 강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하, 박공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박공은 품에서 증거 서류를 꺼냈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셋이 나눈 문서들입니다. 임금이 서류를 받아 읽었지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강대인과 윤경도 결국 무릎을 꿇었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전하, 용서를. 하지만
임금은 냉정했지요. 박공, 강대인, 윤경을 모두 잡아들여라. 영모 누명을 씌운 죄, 무고한 백성을 죽인 죄로 처벌하라.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답니다. 그날 밤, 월하는 저택마당에 홀로 서 있었답니다. 하늘에는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만석이 아저씨가 다가왔답니다. 월아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월아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넌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하지만 복수는 끝난 거니? 월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빠 모두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만석이 아저씨가 물었답니다. 월아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지요. 어디든 좋아요. 아저씨와 함께라면요. 며칠 뒤 박공과 강대인, 윤경은 유배형을 받았답니다. 박공은 제주도로, 강대인은 함경도로, 윤경은 평안도로 각각 유배되었지요. 하지만 박공은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병으로 죽었답니다. 결국 월아의 예언대로 된 것이지요. 조정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달성 이씨 무당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답니다. 임금은 특별히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월아는 그 제사에 참석했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월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살아볼게요. 바람이 불었답니다. 마치 가족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월아는 긴 시간 동안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월아는 광대패와 함께 한양을 떠났답니다. 다시 전국을 떠도는 생활로 돌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월아의 마음은 달랐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해졌지요. 월아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만석이 아저씨가 물었답니다. 월아는 잠시 생각했지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점은 이제 안 보고요. 정말 너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월아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미래를 보는 건 힘들어요, 아저씨. 남의 불행을 미리 본다는 게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만석이 아저씨는 월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그럼 이제부턴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자꾸나. 월아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광대패는 계속 길을 갔지요.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그해 가을이었답니다. 광대패는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광대패를 환영했답니다.
공연을 보러 모여들었지요. 월하는 공연을 하는 광대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는 자신도 공연에 참여하고 있었지요. 북을 치거나 간단한 춤을 추거나 점을 보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밤이 되었지요. 월하는 홀로 마을 언덕에 올라갔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월하는 작은 거울을 꺼냈답니다. 예전에 점을 볼 때 쓰던 그 거울이었지요. 거울을 달빛에 비췄답니다. 거울 속에 은빛 그림자가 일렁였지요. 월하는 그림자를 들여다보았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답니다. 뭔가 형체를 갖춰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월하는 이내 거울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보지 말자. 월하는 혼잣말을 했답니다. 미래는 그냥 살면서 만나는 거야. 미리 알 필요 없어. 월하는 거울을 천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달을 올려다보았답니다. 환한 보름달이 월하를 비추고 있었지요. 고마워요, 달님. 월하가 속삭였답니다. 덕분에 복수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제 전 편히 쉴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답니다. 달빛이 일렁였지요. 마치 달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답니다. 월하는 광대패와 함께 조선 팔도를 떠돌았지요.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월하를 좋아했답니다. 맑은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으니까요. 아무도 월하가 한때 달 그림자를 보며 미래를 예언했던 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월하 스스로도 그 시절을 잊어가고 있었지요. 20살이 되었을 때 월하는 한 선비를 만났답니다.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젊은 선비였지요. 선비는 월하의 맑은 눈빛에 반했고 월하도 선비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답니다. 둘은 혼인을 했지요. 월하는 광대패를 떠나 선비와 함께 조용한 마을에 정착했답니다. 아이를 낳았지요. 예쁜 딸이었답니다. 월하는 딸을 키우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하는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었지요. 딸을 재우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답니다. 또 보름이네. 월하가 중얼거렸지요. 예전 같았으면 달을 보며 미래를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지요.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5살 난 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지요. 왜 안 자니? 엄마, 어디 갔나 해서요. 딸이 월하에게 안겼답니다. 월하는 딸을 꼭 안아주었지요. 엄마, 저 달 예쁘다. 딸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그래, 예쁘지. 엄마는 달 보면 뭐가 보여요? 월아는 잠시 침묵했지요. 예전에는 달을 보면 미래가 보였답니다. 죽음도 보였고 슬픔도 보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이 보여. 월아가 대답했답니다. 행복. 응, 너랑 아빠랑 함께 있는 행복이 보여. 딸은 까르르 웃었답니다. 엄마 재밌어요. 월아도 웃었지요. 둘은 한참을 달을 보며 서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었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지요. 월아는 생각했답니다. 이제 정말로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복수도 끝났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도 내려놓았지요. 이제 월아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달빛이 모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또 흘러갔답니다. 월아는 늙었고 손자, 손녀도 보았지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월아는 마지막으로 보름달을 보았답니다. 달님, 오랜만이네요. 월아가 속삭였답니다. 달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감사했어요. 제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월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답니다. 이제 가도 되죠. 달빛이 월아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지요. 월아는 눈을 감았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월아를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달은 기억했지요. 매월 보름마다 달은 월아를 떠올렸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복수를 이루고 그 복수를 내려놓고 평온하게 살다 간 소녀를요.